자, 바로 한번 가보죠. 4번 원시조세 편. 자, 어제랑 마찬가지로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 바탕으로 여러분들 현대어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그 프린트물 준 거에 현대어풀이가 중장 부분은 안 돼 있을 겁니다. 그쵸? 중장 부분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냥 나열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야. 어제 뭘 나열한다고 했니? 이 작품에서 벌레들을 나열한다고 했잖아. 그치? 단순히 그런 나열이기 때문에 내가 중장 부분에서는 현대풀이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자, 어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약간 회상을 해보자면 이 다작품 같은 경우는 갈래가 뭐라 그랬어? 시조 중에 사설시조라고 그랬지? 그치? 사설시조. 아마 여러분들 필기 돼 있을 겁니다. 사설시조. 그리고 사설시조의 특징 꼭 기억하라 그랬지? 중장이 나열됨으로써 길어지고, 그리고 풍자와 해악, 즉 웃음을 유발하고, 그리고 시기는 조선 후기. 주로 작가층은 서민, 평민층.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소재를 많이 쓴다. 그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본문 분석 가보죠.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자, 초장은 제가 현대풀이를 해놨습니다. 프린트물에다가. 일신, 내 몸이란 뜻이야. 한마디로 이 몸이, 내 몸이, 내 몸이 살고자 하였더니 물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물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자, 근데 여기서 물것이 바로 내가 어제 말했던 벌레들을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벌레들. 자, 그리고 중장 부분에서는 다양한 벌레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했지. 그치? 자, 비파 같은 빈대새끼, 그리고 사령 같은 등에. 자, 등에도 벌레예요. 자, 그리고 사령 같은 등에라고 돼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쓰인 표현법 무슨 표현법? 직유법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이건 쉽죠? 직유법. 그래서 중장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모모 같은 모모, 모모 같은 모모, 모모 같은 모모 이런 직유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뭐 등에 빈대새끼뿐만 아니라 뭐 벼룩, 모기 이런 다양한 벌레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이런 벌레들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네, 중장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장 가보자. 그 중에 자, 역시 마지막 쳐는 뭐 세 글자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 중에 차마 못 견딜 거는 5, 6월 한창 여름을 뜻하죠. 더울 때 여름 복날에 18위인가 하노라. 자, 8위예요. 가장 짜증나는 게 뭐래? 18위, 8위이네. 알겠지? 이 다작품은 이게 다예요. 내용 분석이. 이게 다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지. 정말 이 화자, 이 시의 화자 같은 경우는 정말 단순히 벌레 얘기하려고 이 시를 썼을까? 아니야. 여기서 벌레들은 뭘 비유하는 거냐면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 오리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 오리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그 벼슬아치들, 걔네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내가 아까 중장 부분 뭐라 했어? 나열과 열거가 돼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벌레들이 나열, 열거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숨가쁘게 엮어나가는 익살스러운 말투. 한마디로 지금 계속 벌레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 이게 바로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라는 소리야. 이게 바로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라는 소리야. 뭐뭐 같은 벌레, 뭐뭐 같은 벌레, 뭐뭐 같은 벌레. 약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쯤 이제 제 얘기 들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가 웃겨요? 그치? 웃기다고 알아두세요.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바로 중장 부분. 왜? 열거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 연결 관계를 꼭 알아주셔야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주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열거를 했기 때문에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알겠죠? 이거 질문 많이 나옵니다. 네, 그게 다예요. 다작품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어제도 강조했지만 여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 우리가 어제 배웠던 평시조와 사소시조를 구분하는 문제들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중요하다. 동동 학교에서도 했다 그랬지? 여기 학습활동 한번 펴보자. 자, 여기 학습활동 보시면은 동동이라는 작품이 학습활동으로 딸려 나왔습니다. 그쵸? 자, 얘들아, 우리가 중간고사 때 어떤 갈래에 대해서 배웠니? 어떤 장르에 대해서 배웠어? 바로 고려가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쵸? 기억나시죠?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니? 일단 이렇게 연이 구분돼 있고, 그치? 그리고 후렴구가 있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후렴구. 따라서 이 동동이란 작품도 연이 구분돼 있고 후렴구 그리고 감탄사가 있기 때문에 고려가요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젠 느낌이 오실 거다. 문제에서 뭐가 나오겠니? 동동 같은 고려가요와 시조와의 차이점, 공통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거를 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야. 자, 일단은 본문 분석하기 전에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했긴 했지만. 자, 갈래별 특징 프린트만 한번 펴볼까요? 자, 잘 들어 얘들아. 일단은 여기 학습활동이 예시 답안 중에 여기 형식적 측면을 나타내는 예시 답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문 분석하기 전에. 자, 두 작품 한마디로 시조와 고려가요를 얘기하는 거야. 시조와 고려가요는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장르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어요. 어제 시조의 음수율은 뭐라 그랬어? 세 글자 혹은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이 되는 음수율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리고 음보율. 시조 몇 음보라고 그랬어? 4음보라고 그랬다. 그치? 선생님, 그런데 고려가요도 이렇게 음수율과 음보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로 한번 보세요. 고려가요. 몇 글자가 반복이 된다고 내가 그랬니? 그치, 3, 3, 2조라고 돼 있죠? 세 글자, 두 글자라고 해서 고려가요도 음수율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고려가요도 음보가 있습니다. 몇 음보? 3음보. 그렇지, 3음보.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 다 음수율과 음보율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물론 몇 음보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본문 분석 가보죠. 동동이라는 고려가요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했으려나? 본 적 있으려나? 이 동동이라는 작품? 처음 보나요? 이 동동 같은 경우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기 오른쪽 특징 보면은 전 14년에 원령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이 원령체 형식이 뭐냐? 되게 단순해요. 각 연마다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내용을 전개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런 걸 바로 월령체라고 해요. 월마다 연을 구분한다라고 해서 월령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봐봐. 여기선 몇 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6월. 여기선 7월. 여기선 8월. 그렇지? 그 다음에 뭐 9월, 10월, 11월, 11월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런 것들을 바로 월령체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 두 번째 특징은 각 연마다 뭐 1월, 2월 이걸 얘기한다고 했잖아. 그 월과 관련된 풍습을 소개합니다. 각 월마다 관련된 약간 명절이나 풍속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월 보시면 얘들아 8월은 가장 큰 명절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설날 다음에 추석이잖아. 그치? 추석이 양력으로 따지면 8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월에서 이 가배가 가위, 한가위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추석이에요. 추석, 한가위, 추석. 알겠지? 이렇게 월마다 관련된 풍속이나 명절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동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려가연과 후연구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동이라는 작품이 대충 약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본격적으로 부분 분석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부분, 물론 이게 약간 첫 번째 연은 아니지만 교과서에서는 여기만 중간 부분만 수록이 돼 있네. 자, 어쨌든 여기 첫 번째 연 같은 경우는 6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보름에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현대풀이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 용어풀이 다 해주고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공부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치? 자, 다시 현대풀이 해드릴게요. 6월에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벼랑에 버린 빛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 다음 보면은 어느 정도 눈치가 와. 돌아오실 님을 적곤 쫀니노이다. 자, 조건 같은 경우는 용어풀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뭘 쫓겠대? 님을 쫓겠대. 돌아오실 님을 쫓겠대. 그치? 아하, 근데 주제는 뭘 거니? 이미 보고 싶다. 임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그치?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상황은 어때? 얘 지금 임과 당연히 뭐한 상황? 이별한 상황이겠지. 그치? 그렇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눈치가 채지겠다.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이 벼랑에 버린 빛은 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걸까? 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님과 헤어진 나의 쓸쓸한 처지를 비유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이 벼랑에 버린 빛은 님과 헤어진 쓸쓸한 나를 비유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다. 크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그죠?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워요. 이번에는 7월이네요. 7월. 그죠? 자, 7월에 감탄사이고 백종 배하야 두고라고 돼 있어요. 자, 백종 배하야 두고가 뭐냐면은 뭐 배하야 두고라는 용어풀이가 돼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제가 먼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야. 백종 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뜻합니다.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뜻해요. 그리고 배하야 두고는 뭐래? 용어풀이 보니까 차려두고라고 돼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차려두고 님과 한데 지내자 소원을 빕니다 라고 현대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차려두고 님과 한데 지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주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치? 그리고 태도는 소망적 태도. 요거 한번 적어주세요. 소망적 태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또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정서, 태도 이런 단어가 문제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소망적 태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는 그게 다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8월에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추석 날이지만은 8월은 추석 날이지만은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의 한가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다시 8월에는 추석 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지내야 오늘날 한가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생각보다 단순해요. 님이 내 옆에 있어야 진정한 레알 명절 추석이다. 님이 내 옆에 있어야 진정한 즐거운 추석이다 라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전반적인 주제는 당연히 님에 대한 그리움, 님이 보고 싶은 약간 이런 거겠지. 그치?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TMI로 알아주세요. 이 작품 제목이 동동이고요. 후렴구도 동동다리잖아. 그쵸? 이 동동이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학교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동동동동동 북소리를 뜻해요. 알겠지? 북소리를 뜻합니다.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동동이라는 작품과 뭘 비교해 볼 거냐면은 바로 가작품을 비교해 볼 거야. 이 가작품 뭐였니 어제? 황진이 시조였죠. 그쵸? 어저 내일이야 그리할 줄 모르더냐. 있으라고 했다면 자기가 굳이 갔으려면은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점은 나도 몰라 하노라. 그 작품이었죠 어제. 그죠? 그거랑 동동을 비교해보는 활동이야. 자, 그다음 생각해보자. 어제 배웠으니까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황진이 시조와 이 동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을 그려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얘들아. 출제 포인트 1순위야. 근데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는 주로 주된 정서가 뭐냐면은 안타까움과 회한의 정서야. 안타까움과 후회의 정서가 메인이야.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는 어제. 생각해보면 그렇죠. 내가 왜 못 잡았을까? 안타까움과 후회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동동 작품은 그런 안타까움과 후회보다는 내가 아까 말했지. 소망이 강조됩니다. 소망이 강조됩니다. 아까 어떤 구절이 있었어? 소원을 빕니다. 그치? 소망적 태도가 강조된다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키워드야. 아시겠습니까? 중요해요. 네, 그렇게 알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6월 여기 첫 번째 연도 봐봐 얘들아. 여기 말투를 한번 보자. 님을 쫓겠습니다. 님을 쫓아가겠다는 소리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서는 안타까움과 회한의 정서보다는 역시 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조금 더 드러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였으면 여기 가지고 문제 냅니다. 너무 중요해요. 학생들 낳기 딱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황진이 시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연이 몇 개야? 하나야. 그치? 여러분들이 보세요. 가작품 보시면 연이 하나야. 세 줄로 된 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동동 같은 경우는 연이 몇 개야? 여러 개지. 그치? 여러 개입니다. 그리고 여음과 후렴구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당연하지. 이거는 뭐의 특징인데? 시조의 특징이 아니라 고려 가요의 특징이잖아. 아무래도 장르가 다르니까 특징도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파트에서 문제 나올 거고요. 무슨 활동이다? 평시조와 고려 가요를 비교해보는 활동이다. 알겠지? 그런 활동이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동 같으면 제가 현대프리 프린트물을 안 드렸어요. 충분히 자소서에 나와 있는 그 용어들 풀이 보시면은 충분히 혼자서 현대프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안 했지? 이현보의 어부단가. 여기 6번 학습할 때 한번 볼까요? 이현보의 어부단가. 안 했지? 그지? 넘어가겠습니다. 다행이다. 와. 네,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시고 아니다, 쭉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기지함 펴시고요. 자, 일단은 고전시가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시험 범위에 관련해서 이번에는 어딜 펴주시냐면 3단원의 춘향가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향가. 뭐야? 춘향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출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엄청 많이 약간 싣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약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등장합니다. 엄청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각각 다 수록 부분이 맨날 달라져. 알겠어요? 그만큼 유명한 소설이란 소리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춘향가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스포 먼저 해드릴게요. 일단 춘향가에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주제적인 측면입니다. 주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춘향가의 주제는 표면적인 주제와 이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춘향전 하면은 주제가 뭘로 떠올라? 춘향이의 변함없는 마음, 지주와 절개, 그치? 그리고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 보통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표면적인 주제예요. 신분을 초월한 러브 스토리, 그리고 지주와 절개, 춘향이의 강한 지주와 절개, 변함없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표면적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동시에 뭘 알아둬야 되면 바로 이 이면적 주제까지 알아둬야 돼요. 춘향이의 이면적 주제. 춘향이의 이면적 주제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는 인간 해방. 이게 무슨 뜻이냐?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신분 상승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결말 부분에 드러나긴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수업된 부분에는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 춘향전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춘향이가 신분이 상승하면서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원래 기생의 딸이었잖아. 신분이 낮았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는 신분이 상승하면서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요. 그 장면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욕구가 숨겨진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음. 탐과 놀이에 대한 저항 의지도 이면적인 주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눈치채셨죠? 그죠? 그 변사토 있잖아. 그 수청을 들라 하는 그 변사토. 그 장면을 통해서 그 부정한 탐과 놀이에 대한 저항 의지도 엄연한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저 네 가지 주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러브스토리, 지주와 절개, 그리고 신분 상승 욕구, 부정적인 탐과 놀이에 대한 저항 의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춘향전의 주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징 한번 봐볼게요. 이 춘향가 같은 경우는 장르가 뭐냐면 판소리 사설입니다. 판소리 사설. 판소리란 소리 한마디로. 자, 그다음 우리가 뭘 알아둬야 되겠어? 판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첫 번째 판소리 특징입니다. 구어체와 문어체가 섞여 있다. 이게 바로 판소리의 특징이야.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야. 알겠지?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평민의 말투와 양반의 말투가 섞여 있다. 평민의 말투와 양반의 말투가 섞여 있다. 평민의 말투는 뭐고 양반의 말투는 뭐냐? 되게 단순합니다. 보통 이제 한자들이 많이 섞이거나 약간 그 옛날 그 성인들의 이야기,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다 양반의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 옛날 이야기, 뭐 공자, 맹자 약간 이런 옛날 그 이야기를 들먹인다면 걔는 양반의 말투야. 알겠지? 뭐 반대로 평민의 말투는 뭐 쉽게 말해서 약간 비속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뭐 가끔씩 약간 소설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상놈의 자식 약간 이런 것들, 그지? 그런 게 바로 평민의 말투인 거야.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는 평민의 말투와 양반의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엄연한 판소리 사설의 특징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이건 쉬워요. 근데 다양한 설화를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여러 이론이 전해진다. 출연료 같은 경우는 리메이크가 지금도 엄청 많이 되고 있잖아.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치? 그리고 다양한 설화를 토대로 형성되었다. 얘는 그런 것도 하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선택지 3번은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자, 4번. 4번, 5번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추가로 필기하는 거야. 자, 4번. 판소리계 소설은 얘들아, 판소리 사설은 운문체와 선문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운문체와 선문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운문이 뭐고 선문이 뭔지 대충 알 거예요. 운문은 시랑 똑같아. 산문은 소설이랑 똑같아. 알겠죠? 시,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와 소설의 특징이 섞여 있다. 뭐가? 판소리계 소설. 알겠지?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문체의 특징이 있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 판소리 사설이니까. 그치? 그러다 보니까 산문체가 있는 건 당연해. 자, 그다음 운문체가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운문체가 섞여 있다는 건 이거예요. 특히 판소리계 소설에서 운문체라는 건 이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글자 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을 형성하는 부분. 글자 수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부분을 바로 운문체 부분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수록된 부분에도 저 운문체 부분이 섞여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따가 말해줄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죠. 서술자의 개입. 그죠? 서술자의 개입. 자, 서술자의 개입이 뭐야? 우리 중간고사 때도 했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평가를 내리는 부분을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술 부분에 약간 서리법 아니면 뭐뭐로구나 이런 간단형 어미가 있으면 약간 90%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해 주시면 좋겠는 건 필기해 주셨으면 좋겠는 건 바로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아시는 분들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저 네 가지 특징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글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수록된 부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 다만 조금 여러분한테 약간 조금 조바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항상 디테일 문제 주의해 주셔야겠죠. 그죠?
요번에 중간고사 때 약간 그 디테일 문제들의 끝판왕들이었잖아, 문제들이 다. 그치?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정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지? 여러분들 요번에 중간고사 봤을 때처럼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항상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글 분석 한번 가보자. 우리 교과서에 실려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춘향과의 춘향전의 약간 앞부분이 있죠. 그쵸?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약간 첫 만남에 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요. 이몽룡이 남주잖아. 그치? 남주인공이란 말이야? 이몽룡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원래 서울 출신이야. 원래 서울 출신이었는데 아빠가 엄마 맞더라. 나 종 때문에 놀란 거 아니다. 아빠가 전라도의 사또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오게 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뭐 그 전라도 남원 사또로 이제 부임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딸려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전라도에서 지내다가 단오날이 됐어요. 단오날이 돼가지고 약간 명절이니까 광안루로 바깥 구경을 갑니다. 알겠지? 자, 그 와중에 춘향이는 도련님을 만나려고 그 전에 첫날 밤에 몽사 하나를 얻었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몽사라는 건 그냥 꿈을 꿨다는 소리야. 몽사 하나 얻었겠다. 이게 문장이 그냥 꿈을 꿨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보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상태는 춘향이가 이미 몽룡이를 만난 상태인 건가요? 맞아, 틀려? 아니야. 알겠지? 이거 잘 봐. 춘향이가 도련님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꿈 내용이 이몽룡과 만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을 꾼 거야. 알겠지? 춘향이가 이 이몽룡을 만나려고 뭘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 꿈 이야기가 이몽룡과의 만남을 암시하는 꿈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상태는 지금 이몽룡과 춘향이가 서로 주건지 사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 사이인 거야. 첫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 상황이라는 소리야.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꿈을 꿨을까? 그걸 알아보기 전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까 춘향과 장르가 뭐라고 했니? 판소리라고 했잖아. 판소리. 그치? 자, 판소리가 뭐야? 공연이야, 공연. 그치? 구연동화 공연이야. 자, 그래가지고 판소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안일이 중몰이 장단이라고 해서, 이 안일이 중몰이 장단이 뭐냐? 말 그대로 장단, 리듬이야. 판소리가 뭐야? 리듬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바로 판소리거든, 얘들아. 알겠지? 북과 장구 같은 그 리듬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공연이 바로 판소리야. 그리고 안일이와 중몰이 장단은 그런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리듬의 종류가 꽤 여러 가지인데, 그렇다고 그 리듬의 종류를 다 외워야 되나?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이것만 알아도 안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리듬이 없어. 리듬이 없이 그냥 이야기하든 술술 풀어나가는 부분을 바로 안일이 부분이라고 해. 이해가니? 이런 장단이 없고 이런 리듬이 없고 그냥 줄줄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바로 안일이 부분이라고 해. 알겠지? 그리고 다음 중몰이 장단. 여기서부터 이제 리듬을 맞춰 가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야. 공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춘향이가 꾼 꿈은 뭘까? 다음 장면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밤중에 책을 읽다가 잠깐 졸았어. 그래서 꿈을 꿉니다. 이제 근데 꿈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춘향이의 몸이 공중에 갑자기 날려.
그리고 약간 바람에 날려서 어떤 곳에 당도하는데, 자, 죽은 패걸은 보드가 천을. 이 죽은 패걸이 뭐냐면은 이 용어풀이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뜻합니다. 알겠지?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뜻합니다. 지금 꿈속 장면인 거야, 얘들아. 꿈속 장면이야. 어떤 화려한 궁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어떤 부인이 이상한 옷을 입고 춘향한테 무슨 쪽지를 내어줍니다. 그치? 근데 그 쪽지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야. 인간의 5월 5일은 천상에서의 7월 7일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입니다. 7월 7석은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견우랑 직녀가 서로 겁나 꽁냥꽁냥 대다가 약간 벌을 받았잖아. 그 벌이 뭐야?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치? 그리고 그 만날 수 있는 날이 바로 7월 7일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인간의 5월 5일은 천상의 7월 7일이다. 이 뜻이야. 5월 5일에 춘향이가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어떤 연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춘향이가 5월 5일에 어떤 연인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연인이 누구겠니? 이몽룡이겠지. 그치? 자, 어쨌든 이 얘기를 듣고 꿈에서 깹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마저 자는데 그 다음날이 몇 월 며칠이야? 5월 5일이야. 알겠지? 오늘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단오 5월 5일이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춘향이와 몽룡이가 지금 이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암시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어쨌든 5월 5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춘향이의 엄마가 나오시더니 야, 오늘 5월 5일 단오니까 놀다 와. 이렇게 외출을 허락해줍니다. 자, 그래서 춘향이가 기분이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자기 몸종인 형단이랑 같이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네를 타러 놀러 가죠. 그죠? 그때 이몽룡이겠지? 이몽룡이 그네를 타면서 놀고 있는 춘향이를 보게 된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춘향이를 딱 봤는데 봐봐. 느낌이 어떻대요? 어떤 미인이 나이도 작년 비슷해. 그 모습이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부 간장을 녹이라이. 자, 뭐 한 거야? 춘향이한테 바래버린 뭐야? 심정이에요. 붙여주세요. 심정이에요. 춘향이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이도령의 심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 없죠?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아까 판소리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니? 운문체와 선문체의 결합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운문체가 뭐라 그랬어? 글자 수 반복을 통한 리듬감 형성이라고 그랬지. 바로 여기가 그 부분이야. 너희들이 봐봐.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태도 곱고 대장과정을 녹이라. 화림중을 당도토니 행천체승 그네줄을 귀늘어짐 벽도까지 귀치칭 강화해고 네 글자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얘들아. 그치? 바로 여기가 글자 수가 반복이 되는 운문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네 글자가 반복이 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는 운문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꽤 길어요. 그 운문체 부분이. 자, 그리고 그 운문체 부분의 내용을 보자면 춘향이의 모습과 춘향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춘향이의 모습과 춘향이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금 그네 타고 놀고 있는 춘향이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이도령이
여기까지 다 그 운문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도령이 그 춘향이의 행동을 보고 어안이 벙져가지고 사대수수 6천마디를 벌렁벌렁 떨면, 자, 대략적으로 뭐 했단 소리야? 심장이 멎었단 소리야. 약간 춘향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헉 했단 소리야.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알겠지? 지금 몸이 계속 떨린대요. 춘향이를 보니까. 한눈에 반한 거지, 제대로. 그치?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자, 안일이 파트네요. 자, 안일이 파트는 리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야기하듯이 줄줄 풀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어제는 지금 한눈에 반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방자를 불러서 말해야 할 텐데 떨려서 부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대로 약간 얼어버린 거야. 그쵸? 하인 보는데 떨 수는 없고 눈은 춘향이에 달아두고 이손을 달서가며 건성으로 물어봤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일단 춘향이한테 반했는데 그거를 자기 지금 이봉룡도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자기 하인인 방자랑 같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뭐 춘향이한테 약간 반한 티를 내면은 자기 하인 앞에서 까오가 안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침대레 짓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건성으로 부른다는 거야. 침대레 짓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관심 없는 척.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서술어 말투를 잘 봐. 서술자의 말투. 건성으로 부르봤다.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부르봤다 라고 돼 있어요. 바로 판소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구어체 서술이다. 말을 하는 듯한, 한마디로 구연동화하는 듯한 말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어체는. 알겠지? 얘들아, 이거 뭐뭐 하겠다. 너네 이 서술 말투 되게 익숙하지 않아? 어디서 했어? 중간고사 때. 미스터 방에서 했지. 미스터 방에서 했지. 그치? 거기서도 이 걷다라는 말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도 뭐라 했어? 현대소설이긴 하지만 판소리 말투를 차용한 현대소설이라고 했지. 그치? 이런 게 바로 판소리 말투인 거야. 구어체.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 구어체도 약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방자를 불러가지고 저 여자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방자가 이봉룡한테 춘향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저 여자는 그 퇴기 월매의 딸 춘향이다. 그러니까 월매는 약간 춘향의 엄마예요. 자, 제 본신 도가여 기생구슬 마다하고 대비 넣고 물러나와 배가 주려 긁기나 생각과 천시 영웅과 그하고 몸위를 정성하고 이 골서 이러기를 천상기하라 하는데 오늘 단어를 그녀들여 나왔나 봅니다. 자, 방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춘향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 기생의 딸이었어, 춘향이는. 자, 그런데 기생구슬 마다하고 기생 생활을 은퇴하고 자기 대신 기생을 할 사람을 마련해 두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공부를 시작했대요. 기생 생활을 은퇴하고 글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글짓기에 굉장히 재주가 있는 여자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런 여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이몽룡이 춘향이가 기생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은 나는 이몽룡은 신분이 높잖아. 그치? 그렇다면 불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쟤는 기생의 딸이고 나는 사또야. 그렇다면
내가 부르면 저 여자 오겠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방자가 말려요. 왜 말릴까? 봐봐. 춘향이 엄마가 되게 무섭대요. 그래가지고 춘향이를 함부로 외출시키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단호라가지고 그냥 춘향이 엄마가 조금 봐준 거지, 원래 춘향이 엄마는 되게 무섭고 춘향이의 외출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엄마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리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얘기를 듣고 이몽룡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쟤 기생의 딸이라며. 근데 나는 사또 자제잖아. 그다음에 내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한번 불러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춘향이와 엮이고 싶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방자가 이렇게 약간 분위기를 깹니다. 만약에 도련님이 그렇게 한다면은 춘향이네 엄마가 사또한테 이야기를 다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찌 되겠느냐? 네 아빠한테 걸리면 넌 뒤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춘향이 엄마가 니네 아빠한테 꼰지르면은 너는 걸리면 뒤진다, 죽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이 사또가 누구냐? 변사또? 아니지. 변사또 아니지. 이몽룡? 아니지. 이몽룡의 아빠야. 알겠지? 여기서의 사또는 이몽룡의 아빠다. 변사또나 이몽룡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저였으면 이걸로 문제 냅니다. 대충 있는 학생들은 다 낚이겠지. 그치? 자, 니네 아빠한테 걸리면 죽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몽룡의 아빠, 이 엄부는 아빠예요. 이몽룡의 아빠는 이몽룡한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굉장히 엄한 아버지셨다고 합니다. 그죠? 그 와중에 약간 자기 아들이 약간 연애나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혼나겠지. 그쵸? 한마디로 마마보이. 그러니까 네 포기해라 라고 방자가 찬물을 끼얹는 거야. 자, 다음. 그렇게 둘이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춘향이도 누굴 봐요? 이몽룡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죠? 춘향이가 이몽룡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되게 좋게 봤대요. 넉넉한 의사가 외화에 나타나니 군자의 거동력 맑은 기운이 사람에게 소이신이 열사의 기상이라 굉장히 사람이 풍채도 있어 보이고 분위기도 있어 보였다고 합니다. 춘향이 봤을 때도. 알겠죠? 한마디로 춘향이도 이몽룡을 보고 반한 거야. 알겠지? 와, 저런 멋있는 남자가? 약간 이런 거지. 자, 이제 춘향이도 똑같이 자기 몸종인 향단이한테 야, 저 남자 누구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그만 들어가자. 서로 이제 첫눈에 반한 거지. 자, 오늘 일단은 춘향 좀 끝내고 제가 쉬는 시간 조금 드릴게요. 알겠지? 좀 힘냅시다. 자, 다음. 자, 장단이 뭐야? 중물이 장단이야. 그치? 이제 리듬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얘기하는 부분이지. 그치? 자, 그다음 얘들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지금 리듬감이 없는 안일이 부분이랑 그리고 리듬감이 있는 중물이 장단이랑 지금 계속 교차가 되고 있잖아. 그치?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렇게 리듬감을 줬다 뺐다 하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약간 긴장감 있게 재미있게 듣거든. 아시겠죠? 그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리듬감에 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마저 내용을 한번 보자. 가볍게 걷는 걸음걸음마다 꽃이 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구절이 뭘 비유한 거냐면 춘향이가 걷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안 들으면은 모르겠죠, 그렇죠? 춘향이의 아름다운 모습, 춘향이가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표현인 것이다. 그렇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서로 둘이 헤어지고 나서 약간 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몽룡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치?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냐면 이몽룡이 약간 춘향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담을 넘어서 이제 춘향이의 집을 탐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방자를 불러요. 그래서 방자, 춘향이 가고 없다.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말투를 봐봐. 방자는 이몽룡의 하인이야. 근데 말투가 어때? 좀 높은 사람 대하는 거 치고 되게 싸가지 없는 말투 아니니? 그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되게 단순하긴 해요. 왜 방자가 자기 약간 상관인, 자기 약간 윗사람인 이몽룡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냐? 여기서 우리가 방자는 양반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인물이라는 걸 엿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즉 서민들이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는 장면인 거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한번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자는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양반을 안 좋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몽룡이 방자한테 물어봅니다. 너 춘향이네 집 어딘지 아냐? 좀 가르쳐줘.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방자가 이몽룡을 은근히 골립니다. 네 키가 지음만 하니까 내가 받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몽룡을 은근히 놀리는 장면을 통해서 역시 신분제도에 불만을 품은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자, 어찌됐든 방자가 밑에서 받쳐주고 이몽룡이 이제 올라가서 춘향이의 집을 보려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방자가 받쳐주고 이몽룡이 약간 춘향이의 집을 찾는 그런 장면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몽룡 같은 경우는 춘향이네 집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재촉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방자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옆에, 거기 옆에, 거기 앞에, 거기 앞에. 자, 이것도 뭘 하고 있는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몽룡을 놀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냥 저기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거기 옆에, 거기 앞에, 거기 뒤에, 거기 옆에, 거기 옆에 이렇게 일부러 쓸데없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일부러 더디게 알려주는 그런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냥 그 장면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춘향이네 집을 봤는데 춘향이네 집이 어때? 되게 꽤 잘 살아. 사대부 집 같대. 되게 잘 살아. 춘향이네 집. 그지? 뭐 어찌됐든 뭐 다음 장면도 계속 약간 춘향이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몽룡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나봐, 안 되겠나봐 이 이몽룡이. 그래가지고 방자로 하여금 편지를 춘향이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춘향이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방자로 하여금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자한테 시키죠.
춘향이한테 편지 좀 전달해줘. 그죠? 자, 근데 광자 말투를 봐봐. 말 듣고 안 듣고는 춘향이의 마음이고 편지를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의 생각이다. 한마디 이거야. 뭐 제 기분 봐서 뭐 전달해 드리긴 할게요. 근데 약간 제 기분 나쁘면 안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정도면 약간 광자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지? 그죠? 자, 어찌됐든 받긴 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의 편지를 받긴 해요. 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편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날, 약속한 보름날에 약간 서로 만나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춘향이 엄마의 눈을 피해서 춘향이 집으로 찾아가요. 이날 만나기로 했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처음으로 직접 대면해서 말을 트는 거야. 이 이몽룡의 대사를 봐봐. 네 답서에 글 지어보낸 것과 오다가 7월 편 읽는 소리를 들으니 아주 시전지빌러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글 겁나 잘 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너 글 겁나 잘 쓰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서로 약간 꽁냥꽁냥 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장면 한번 볼게요. 여기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얘들아, 전반적으로 너와 나의 만남은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 이몽룡은 서울 출신, 한양 출신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야? 시골 전라도야. 그치? 서로 우리가 출신이 다른데 이렇게 만났고, 그치? 그리고 우리가 나이도 같고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건 운명이다. 서로 출신이 다른 남녀가 만났고 게다가 우린 동갑이야.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자? 우리 사귀자. 우리 사귀어서 100년 가야. 100년 동안 오래오래 서로 함께 지내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춘향이가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춘향이가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그 거절의 이유는 이거야. 우리는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너는 사또 자제고 나는 기생 출신이다.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를 잠깐 사귀고 버릴 수도 있지 않냐. 네가 나를 잠깐 사귀고 버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청춘 백발. 여기서 청춘은 누구냐면은 얘들아 이거 잘 봐. 나였으면 이거 가지고 또 문제네. 이 청춘이 누구냐면은 춘향이 젊은 자신을 뜻하는 거야. 젊은 자신을 뜻하는 거야. 백발은 누구겠니? 늙은 사람, 즉 춘향이의 엄마 월매를 뜻하는 거야. 이 월매가 춘향 엄마라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치? 춘향 엄마 월매를 뜻하는 거야. 한마디로 춘향이가 거절한 이유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거야. 니는 높은 사람이고 나는 기생 출신이다. 너는 나를 잠깐 사귀고 뭐 떠나버리면 그만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피해를 보는 건 누구다? 기생 집안인 엄마랑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네가 나를 버리면 피해 보는 건 네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다.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니 얘들아? 이해가죠?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헤어지면은 피해보는 건 우리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몽룡이 그렇다면은 내가 불만기를 써줄게. 불만기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그 결혼 증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물 같은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증거물을 쓰겠다. 뭐 증거물 내용은 뭐겠니 그렇다면? 뭐 이몽룡은 춘향이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증서를 쓰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교과서 수록 부분은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지?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거 안 나가죠? 그죠? 시험 범위 아니죠? 아 얘들아, 그리고 딱 이것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마 문제에서는 이런 키워드들이 나올 수 있어. 이거 여러분들 펴서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제 설명만 들으세요. 되게 단순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내가 여기다 적으면서 얘기할게. 페이지 필 필요 없습니다. 이런 키워드가 나올 수 있어요. 문학의 보편성이라는 것과 특수성. 자, 이 보편성과 특수성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개념이야, 얘들아. 문학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 외국 문학도 있잖아. 그치? 자, 문학의 보편성이란 건 뭐냐면은 외국 문학이든 우리 문학이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바로 보편성이라고 해. 뭐가 있겠니? 사랑. 그치? 사랑. 이런 것들은 문학의 보편성이야.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문학에서도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 작품들이 되게 많잖아. 그쵸? 그런 거를 보편성이라고 해. 반면에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 이것도 되게 단순해. 개념 자체는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가 반영이 돼 있으면,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한 문화가 반영이 돼 있으면 걔는 특수성이라고 해. 특히 춘향전 같은 경우는 물론 러브 스토리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이야. 하지만 아까 주제가 또 뭐라 그랬니? 신분상의 지향이라고 했잖아. 신분. 그치? 기생이라는 신분, 사또라는 신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 그치? 기생이라는 신분과 사또라는 신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즉, 이것만 알아두면 돼. 특수성이란 뭐다? 그 나라의 문화나 역사적 배경 혹은 사회 제도 같은 게 반영이 돼 있으면 걔는 특수성. 반면에 인간이라면 다루는 모든 소재가 바로 보편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도 보편성과 특수성이 둘 다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보편성이야.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타나는 특수성은 뭐냐? 이거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거기다 나타나는 특수성은 뭐냐?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안 그랬었는데 당시 서양에는 그 집안들끼리 그 타벌 싸움이 되게 셌대. 그래서 로미오가 줄리엣과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야? 서로 파가 달랐기 때문이야.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영어로 클랜이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죠? 왜 한국어 생각이 안 나지? 일족 간의 싸움들이 되게 셌대요. 당시 서양에서는. 그게 서양의 특징이었던 거야. 당시 서양 문화의 특징이었던 거야. 알겠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보편성과 특수성?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일단은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긴 이야기 듣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일단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할게요. 우리가 고전시 같은 경우는 시조세 편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 배웠고요. 이번에는 현대시 하나를 배울 겁니다. 바로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시야. 아직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나갔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저게 무슨 뜻일까 할 거고. 자, 여기서 수는 십자수를 뜻해요. 십자수. 십자수가 뭔지 알죠? 약간 옷이나 이런 데 약간 그 무늬 새겨 넣는 거. 그거를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십자수야. 자, 그리고 작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한용운이라는 작가야.
자, 한용운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 들어보셨죠? 나는 님을 보냈지만 뭐지? 갑자기 고장났어. 님은 떠났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구절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죠?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지은 그 유명한 구절을 지은 게 바로 이 한용운이라는 시인이야. 알겠지? 자, 이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제강점기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시인이고요. 그리고 불교 스님이세요. 알겠죠? 불교세요. 그래가지고 이 한용운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이 한용운 시를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요. 실제 그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용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불교다 보니까 약간 종교적 이야기를 많이 써요. 종교적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으로 시를 쓰는 시인으로 조금 유명해요. 알겠죠? 근데 다른 그런 시들에 비해서 이 수의 비밀 같은 경우는 크게 약간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행히도.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 여기 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스포 먼저 해드릴게. 자, 일단은 여기 성경 보시면 독백적. 자, 독백적이라는 게 뭐니? 그러니까 혼자서 말을 하는 듯한 말투란 소리야. 알겠지? 대화체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제가 중요해요. 주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나타난 주제랑 그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주제랑 달라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딱 보면은 약간 느낌이 올 거야. 겉으로 나타난 주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랑이 바로 주제야. 겉으로 나타난 주제는. 자, 그런데 아까 한용운이 내가 어느 시대 작가라고 했니? 일제강점기 시대 작가라고 했지. 그치?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은 이 시의 주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라기보다는 약간 자유에 대한 지향, 즉 광복, 독립이 바로 주제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광복, 독립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야. 뭘 고려해봤을 때? 이 한용운 시인이 살았던 시대를 고려해봤을 때. 알겠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아까 한용운 누구라고 그랬니? 불교 신자라고 그랬지. 그치? 그런 점을 고려해보면은 세 번째 주제, 진리의 구도에 대한 염원. 한마디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주제는 종교와 관련돼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의 구도에 대한 영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이 당신도 뜻하는 바가 다 갈리겠지. 첫 번째 주제로 한다면 이 당신은 누구니?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A. 그치? 두 번째를 주제로 한다면 이 당신은 누구니? 아까 내가 말했던 광복과 독립. 세 번째, 종교와 관련돼서 이거 당신을 해석해보자면 이 당신은 누구니? 신을 뜻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방금 나 부르지 않았니? 아니야? 헛것인데. 네. 요거 주제 꼭 알아두세요. 세 가지 주제. 알겠지? 사랑, 광복, 종교. 요 세 가지. 한번 번호 매겨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사랑, 광복, 종교.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조금 가벼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가끔씩 선택지에 이런 키워드들 많이 나오죠.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의 상징적, 그죠? 상징적인. 얘들아, 시에서 상징하면 99.9% 정답이야. 알겠지? 왜냐하면 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비유와 상징이 드러나 있다는 게 바로 시의 특징이거든. 알겠지? 그래서 시 문제에서 상징이라는 키워드 나왔다. 99% 맞는 답이야.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시만의 특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특징, 수놓는 행위를 통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특징 일단은 먼저 읽어보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그쵸? 근데 시를 읽어보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일단은 그런 가운데 하셔도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뭐냐면 바로 이 역설적 표현이야. 자, 이 표가 없으면 역설적 표현 한번 필기해 주시고 별표 한번 쳐주세요. 역설적 표현.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역설적 표현이야. 그렇다면 이 시 속에서 어디 역설적 표현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겠다. 그죠? 자, 그러면 스포는 이만하면 됐고요. 바로 본문 분석 들어가 보자. 내용은 길진 않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읽어보자.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자, 아까 당신이 누구라 했어? 일단은 뭐 관점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면 확실하다. 그치? 자, 이 화자가 좋아하는 당신을 위해서 이 화자는 뭘 했대? 옷을 다 지어 놓았대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옷이 뜻하는 바는 뭐겠니? 되게 단순해요. 이 대상을 위한 사랑,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시민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도 지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용어풀이 보시면서 그냥 옷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거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옷을 짓는다. 약간 남성이 하는 행위 같아? 아니면 여성이 하는 행위 같아? 그렇지, 여성이 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의 화자는 여자이다. 이 시의 화자는 여자이다. 물론 한영훈이라는 작가는 남자예요. 하지만 여성 화자를 설정한 거야. 알겠지? 그것도 뭐냐면은 한영훈의 특징이에요. 한영훈의 시들을 보면은 약간 남자가 썼다는 느낌은 안 들어. 마치 약간 되게 약간 글 잘 쓸 것 같은 여자가 고백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역시 한영훈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화자가 여자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님을 위해서 옷을 지었는데 짓지 않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래? 주머니에 수놓는 거. 주머니에 수놓는 거. 주머니에 약간 십자수 매기는 거는 아직 안 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치? 마저 한번 보자.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대요. 무슨 뜻이겠어? 주머니를 자주 만지작거렸다는 소리겠지. 그죠? 다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집다가 놓아두고 집다가 놓아두고 한 가닥이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마무리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이야.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마무리할까? 마무리하지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직은 몰라. 아직은 몰라. 끝에 가야 알아.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마저 한번 읽어보자. 어쨌든 이게 무슨 행위인지는 모르겠잖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마무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쟤 왜 저러지? 바느질 못하나?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쟤 바느질 못하나? 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소리야. 내가 이 마무리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소리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알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얘는 왜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 나옵니다. 얘가 주머니에 수놓는 행위를 마무리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된대? 안정이 된대. 안정. 안정이 된대. 뭘 하면 안정이 된다? 주머니에 술을 놓는 행위를 하면은, 한마디로 주머니에 십자수를 새기면은 그 행위를 통해서 얘는 마음의 안정을 경험한대.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거를 마무리 지으면 계속할 수 있겠니? 없겠지. 그러니까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야. 더 하고 싶으니까. 이 행위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왜?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이해 가죠? 그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별거 없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아주 조금. 자,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이유야.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그 주머니에 적합한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소리야.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의 용도가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알겠지?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얘가 아까 대표적인 표현 기법 뭐라고 했니? 역설법이라고 했지. 어디 나타나니? 딱 보이시죠? 여기 바로 역설법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일단 마무리는 이렇게 했는데 얘들아, 이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어서 내가 마무리를 짓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보물, 가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 바로 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옷이 누구를 위한 옷이야? 님을 위한 옷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내 님이 옆에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내 님 말고는. 그래서 내가 마무리를 짓지 않는 거다. 어차피 내가 마무리 지어봤자 지금 현재 내 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입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유란 소리야. 얘는. 이해가니 얘들아? 이 주머니가 달린 옷을 입을 사람은 내 님이야. 그런데 내 님이 옆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입을 사람이 없는 거야. 즉 주머니를 완성해봤자 입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이다.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십자수를 새기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 바로 님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꼭 별표 쳐주세요. 십자수를 새기는 행위는 님을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기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설적 표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의미가 드러나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계속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 두 가지 이유 여기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 다시 정리해놨죠?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미련하고 정하기 위한 이유. 자, 두 번째 보물이 없어서. 이게 무슨 뜻이다?
님을 위해 주머니에 담을 만한 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행위인 거야. 한마디로 님을 기다리는 행위라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의 비밀은 이 3번 1번은 그냥 재미로 한번 보세요. 화자는 당신을 위해 서둘러 옷을 지었다. 이 답이 X래요. 왜 X겠니? 서둘러가 틀린 거야. 알겠지? 서둘러가 틀린 거야. 자, 그리고 여기 3번 학습 활동 잠깐 한번 봐볼까요? 이것도 그렇게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 아까 내가 했던 내용이야. 얘들아, 보기 속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를 얘기하는 보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일제강점기 시기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이 당시는 누구겠다? 조국, 광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알겠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만이 나오는 게 아니네요. 자, 일제강점기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불교의 성립도 나오죠. 종교적 내용도 나오네. 그치?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보면 이 당시는 아까 내가 말했지? 조국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절대자. 여기서 말하는 절대자가 바로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작품만 보자면은 애인을 향한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아까 이거 세 가지 꼭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진리와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유는 뭐와 관련되어 있겠니? 우리나라의 광복,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진리는 내가 아까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 종교, 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치? 즉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인 거야? 이 시의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것들이 다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상임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시 속에서도 당신도 뭐야? 화자가 좋아하는 대상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당신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영훈의 수의 비밀은 이렇게 해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니? 어려웠니? 괜찮았어요?